먼저 관계와 정체성에 초점을 맞춘 심리사회적 이론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청소년 발달은 심리적 측면과 사회적 관계, 이 둘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죠. 설리반의 이론이 그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설리반은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욕구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발달 단계를 나누었어요. 특히 청소년기와 관련된 단계들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선 전청소년기, 그러니까 11살에서 12살 정도에는요, 동성 친구하고 아주 깊은 관계, 이른바 단짝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해요. 거기서 친밀감을 배우는 거죠. 이 경험이 이후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요? 청소년 초기, 13살에서 16살 정도가 되면 이성에 대한 관심, 또 성적인 욕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친밀감의 대상이 이성 친구로 확장될 수 있죠. 마지막 청소년 후기는 어떻습니까? 청소년 후기, 17세에서 20세 정도에는 이제 성인 사회로 통합되라는 욕구가 커집니다. 좀 더 성숙한 대인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시기예요. 각 단계에서 관계를 잘 맺는 경험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 이게 또 중요할 텐데요. 에릭선 이론이 바로 이 부분을 다루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에릭슨은 우리 인생 전체를 8단계로 보고 각 단계마다 심리사회적인 어떤 위기랄까요? 또 그걸 통해 이루어야 할 과업이 있다고 봤어요. 청소년기는 몇 번째 단계인가요? 청소년기, 그러니까 대략 12세에서 20세 사이가 바로 5단계에 해당하는데요. 이때 가장 큰 과학이 바로 자아정체감 형성대 정체감 혼란입니다. 아, 정체감 형성대 혼란. 네. 나는 누구인가? 내 가치관은 무엇인가? 앞으로 뭘 하며 살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치열하게 찾아가면서 자기만의 정체성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죠. 이 시기를 잘 보내면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나요? 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면 충성심이라는 아주 중요한 심리적 자산을 얻게 돼요. 자신이 중요하다고 믿는 가치나 사람에게 헌신하고 신의를 지킬 수 있는 능력 같은 거죠. 그 자아 정체감이라는 게 단순히 나는 나다 이런 느낌만은 아닐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자아 정체감은 개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간이 지나도 내가 나라는 그 연속성, 이런 내적인 측면도 있지만요. 동시에 내가 속한 사회나 문화 속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동일시하는 그런 외적인 측면까지 포함하는 아주 총체적인 개념입니다. 에릭슨의 이 정체감 개념을 마샤라는 학자가 네 가지 상태로 더 구체화했죠.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더라고요. 네, 마샤의 이론 아주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걸 잘 보여주거든요. 마샤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봤어요. 하나는 정체성 관련해서 깊이 고민하는 위기를 경험했는가. 다른 하나는 특정 가치나 진로에 전념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네 가지 정체성 상태 혹은 지위를 제시했습니다. 네 가지 상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첫째는 정체성 성취예요. 스스로 충분히 고민하는 위기를 겪고 신중하게 탐색한 끝에 자신이 나아갈 길을 정해서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상태죠. 가장 건강한 상태로 봅니다. 스스로 찾아서 결정한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정체감 유예인데요. 지금 한창 위기 속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뭘 해야 할까? 나는 누구일까? 이러면서 다양한 것들을 탐색은 하고 있지만 아직 딱 결정을 내리고 전념하지는 못한 상태예요. 아직 탐색 중인 상태. 네. 셋째는 정체감 유실입니다. 이 경우는 위기나 고민을 별로 안 겪어요. 대신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가치나 역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쉽게 전념해버리는 거죠. 겉으로는 안정돼 보일 수 있지만 자기 주도적인 탐색 과정에 빠진 상태예요. 마지막은 뭔가요? 마지막은 정체감 혼란 또는 혼미라고도 하는데요. 위기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에 전념하는 것도 아니에요. 뭘 해야 할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 약간 방향을 잃은 듯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내적으로 자기를 찾는 과정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도 많을 텐데요. 사회학습 이론이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하죠. 맞습니다. 반두라가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우리는 꼭 직접 경험하거나 보상, 처벌을 받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학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관찰학습 또는 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아, 보고 따라하면서 배우는 거군요. 네. 특히 청소년들은 친구나 미디어 속 인물 같은 모델들의 행동과 그 결과를 관찰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죠. 이 관찰학습은 4단계를 거쳐서 일어나는데요.
먼저 주의를 기울여서 보고, 주의, 그 내용을 기억하고, 파지, 그걸 행동으로 옮겨보고, 운동재생, 마지막으로 그렇게 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있어야 동기유발, 학습이 완성된다고 봤어요.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단계가 필요하군요. 문화적인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들도 있었죠. 네, 미드와 베네딕트가 그렇죠. 미드는 사모아 섬 연구를 통해서 청소년기의 혼란이나 방황이 꼭 생물학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봤어요. 문화에 따라서는 아주 평탄하게 성인기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사모아는 그랬다는 거군요. 네, 베네딕트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아동기 때 하던 역할과 성인이 되어서 해야 할 역할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느냐, 즉 문화적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청소년기 경험에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어요. 문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인간 내면의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인본주의 이론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이건 정말 유명하죠? 네, 그렇죠.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봤어요. 가장 아래에는 먹고 자는 것 같은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있고 그 위로 안전, 소속감과 사랑, 존중의 욕구가 있죠.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에 자아 실현 욕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아랫 단계의 욕구, 이걸 결핍 욕구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채워져야 그 윗단계에 성장 욕구로 나아갈 힘이 생긴다고 봤어요. 자아 실현 욕구가 가장 높은 성장 욕구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자아 실현은 추구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특징이 있죠. 로저스도 비슷한 관점이었나요? 인본주의 심리학자로 같이 언급되던데요. 네. 로저스 역시 인간은 기본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자기 실현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었어요. 로저스가 특히 강조한 것은 지금 현재의 내 모습, 즉 실제 자기와 내가 되고 싶은 이상적인 모습, 즉 이상적 자기 사이의 관계예요.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 네. 이 둘이 얼마나 일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봤어요.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지만 만약 그 차이가 너무 크면 부적응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그 간격을 좁힐 수 있을까요? 로저스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그리고 공감적인 이해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개인이 온전히 자기 자신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이론입니다. 개인과 그를 둘러싼 환경의 상호작용을 아주 거시적으로 보는 생태학적 이론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관점은 청소년 발달을 이해하려면 개인의 특성만 볼 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해 있는 다양한 환경 시스템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유전적 요인, 가족, 친구, 학교, 사회경제적 수준,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브론 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이 이 분야에서는 거의 핵심적인 모델이죠.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네, 브론펜브레너는 환경을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체계로 봤어요. 마치 러시아 인형처럼요. 가장 안쪽에는 미시 체계가 있습니다. 이건 청소년이 매일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상호작용하는 가장 가까운 환경이에요. 가족, 친구, 학교 교실, 동아리 같은 것들이죠. 바로 주변 환경이군요. 그렇죠. 그 다음은 중간 체계인데요. 이건 미시 체계들 사이의 연결망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집에서의 경험, 가족과 학교에서의 경험, 교사, 친구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부모님과 선생님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아, 체계들 간의 관계. 네. 그리고 외체계는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에요. 예를 들면 부모님의 직장 환경 같은 거요. 부모님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가정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청소년에게도 영향이 가겠죠. 또 지역사회의 정책이나 시설 같은 것도 외체계에 속합니다. 간접적인 영향이군요. 맞습니다. 그보다 더 넓은 범위가 거시체계인데요. 이건 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 법, 제도, 가치관, 이념 같은 아주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회가 경쟁을 중시하는지 협력을 중시하는지에 따라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지 않나요? 네, 마지막으로 시간 체계가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과 환경이 겪는 변화, 그리고 개인이 살아가는 동안 겪는 특정 사건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이혼이나 이사 같은 생활상의 변화, 또는 사회 전체가 겪는 역사적 사건들,
예를 들어 경제 위기나 팬데믹 같은 것들의 영향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브롬펜브레너는 이 5가지 체계가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청소년의 발달을 형성해 나간다고 본 거죠.